지금 러시아에서는 한국으로 가겠다는 여성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으면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많은 외국 여성들이 캐리어를 끌고 오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금발의 러시아 여성이 단단한 걸음으로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성,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역하자마자 동생이 말라빠진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그 결혼 절대 안 된다며 한국으로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결국 동생과 함께 이 나라에 눌러 살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나입니다. 21살에 러시아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피에는 투쟁과 생존이 녹아 있었습니다. 입대한 뒤 여자라는 성별보다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대 훈련은 2배로 받았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손톱을 깎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남군 여군들 틈에서 5년을 버텼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배운 건 단 하나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카리나, 더 빨리. 훈련장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에 온몸의 진흙을 뒤집어 쓴 채 기어나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수부대에서의 날들은 고통 그 자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어요. 나는 군인이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26살, 마지막 임무 훈련 중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발목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어요. 수술과 재활을 반복했지만 특수부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전역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카리나, 내 기술로 민간 경호업체에서도 좋은 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동료들은 위로했지만 저는 그런 말이 더 공허하게 들렸어요. 군복을 벗은 후 처음 입은 평범한 옷은 마치 남의 피부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누군가의 껍데기를 쓴 것 같이 낯설었어요. 전역 후 여러 직업을 찾아봤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 경호업체는 저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방에 배치하길 꺼려했고 다른 일자리는 제 경력을 과잉 자격이라며 거절했어요. 아버지는 너 같은 강한 딸을 둔 게 자랑스럽다 고 하셨지만 저는 자신의 강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사소한 고민, 그런 것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생존이 전부였지만 민간에서는 모든 것이 애매모호했어요. 직업을 찾아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력은 민간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리나, 좀 괜찮냐?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응하는 게 아니라 표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던 중 한국에서 일하는 여동생 안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2년 전 어학연수로 한국에 간 후 취업해 잘 지내고 있던 안나였습니다. 언니, 나 프로포즈 받았어. 결혼할 거야. 안나의 말에 저는 얼핏 웃음이 나왔습니다. 안나는 항상 감정이 풍부했고 열정적이었어요. 러시아 남자들과도 여러 번 연애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번엔 누구야? 또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야?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안나는 항상 가벼운 연애만 하던 아이였고 결혼은 30대 중반에나 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누구랑? 거기서 만난 러시아 남자야? 저는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준성이고 내가 일하는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국제결혼? 그것도 한국 남자와? 저에게 국제결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진 좀 보내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몇 분 후 제 휴대폰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단정한 외모의 동양인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깔끔한 머리, 하얀 셔츠, 그리고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그의 가느다란 팔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우리 안나를 책임질 수 있을까? 특수부대에서 만난 남자들은 하나같이 체격이 좋고 강인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렇게 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안나, 너 정신이 있니? 제가 널 들어올리긴 하겠냐? 저는 비아냥거렸어요. 언니, 요즘은 힘으로 여자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준성 씨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날 존중해줘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동생이 이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안나, 국제결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가족들과의 거리.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면 직업은? 친구는? 내 미래는?
제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언니, 난 준성 씨를 사랑해. 그리고 한국에 지내면서 이제 한국어도 제법 잘 알 수 있어. 준성 씨가 많이 가르쳐줬거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행복해질 자신 있어. 안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작은 나라 북한과의 긴장 관계,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그 약해 보이는 남자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께 안나의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믿을 수 없지만 안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직접 가보겠다. 그 남자를 만나보고 판단하겠어. 문제는 아버지가 최근 작업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상태로는 비행기를 타는 것조차 무리였어요.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어떻게 그 먼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그건 무리예요. 제가 대신 다녀올게요. 순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어요. 내가 군인 출신이니 남자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전역 후 방황하던 제게 이 여행은 일종의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다음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출발 전날, 안나에게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한국에 간다고 알렸습니다. 안나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언니가 오면 준성 씨의 좋은 점을 알게 될 거야 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전쟁, K-팝, 여자같이 꾸미는 남자들, 그리고 제가 본 한국 영화 몇 편에서 기억나는 장면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이미지는 그저 마른 몸매의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시 한번 안나가 보내준 준성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라빠진 남자가 우리 안나를 어떻게 책임지겠어? 이 여행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동생의 실수를 막고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준성을 만나 그의 진짜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안나를 설득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약골 같은 남자가 제 동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저희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의 소란스러움과 혼잡함 대신 이곳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직원들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 여권을 받아든 그녀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적어도 30분은 기다려야 할 절차가 5분 만에 끝났어요. 놀라웠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덮쳤어요. 7월의 한국은 러시아와는 다른 종류의 더위였습니다. 뜨겁다기보다는 숨이 막힐 듯 축축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도중 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러시아의 넓고 드넓은 풍경과 달리 한국의 도시는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듯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는 중국 영화에서 본 것처럼 복잡하고 혼잡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깨끗한 도로, 잘 정돈된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의 건물들도 높지만 이곳의 빌딩들은 마치 유리로 된 숲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그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고 있다는 거였어요.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가 안나가 알려준 주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 약골처럼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가 정말 안나의 말처럼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제 예상대로 안나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일까? 하지만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곧 당혹스러웠어요. 주소를 다시 확인했지만 안나가 알려준 번지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글로만 쓰여 있어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실래요? 지나가는 여성에게 영어로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한 남자가 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키는 제법 컸지만 러시아 남자들처럼 체격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네, 이 주소를 찾고 있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아파트 단지는 조금 복잡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 앱을 열어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여기서 약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해요. 그런데 짐이 많아 보이네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마침 저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방향만 알려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정말 복잡한 길이에요. 제 자전거 뒤에 타시면 금방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그가 다시 제안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고 만약 그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제가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자전거 안장을 조절하고 제게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 뒤에 올라탔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전거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어요. 그가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자전거는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그의 다리는 힘겹게 움직였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저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그가 제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특수부대에서의 훈련으로 제 체격은 일반 여성들보다 탄탄했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이런 저를 쉽게 들어올렸지만 이 한국 남자에게는 제 무게가 부담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무거운가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느껴졌어요. 그의 불균형한 페달 밟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약해 보이는 남자가 한국 남자 평균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는 끝까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그 모습에 어딘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약 10분 후 우리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라리 걸어오는 게 빨랐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전거에서 내려 저를 이끌었어요. 여기가 그 주소예요. 몇 동을 찾으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103동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확히 저기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제가 인터폰을 누르고 조금 있으니 문이 열렸어요. 안나가 나타났고 저와 성우 씨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성우 씨랑 같이 왔어? 안나가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이 사람을 알아? 당연하지. 이 사람이 성우 씨야. 준성 씨 가장 친한 친구. 안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언니, 그럼 바로 올라가자. 성우 씨도 같이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나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우연의 일치에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성우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지만 자전거를 타며 흘린 땀이 아직 그의 이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약골처럼 보이는 그 모습도 그렇고 한국 남자들은 전부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지, 그리고 왜 하필 제가 길을 잃었을 때 그를 만났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안나는 더 성숙해 보였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안나는 저를 끌어안으며 러시아어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안나의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모던한 가구들과 밝은 색상의 벽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나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성우에게도 앉으라고 권했어요. 여기서 살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응, 준성 씨의 아파트야. 내가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 됐어. 언니가 올 거라고 하니까 준성 씨가 너무 긴장했어. 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광활한 풍경과는 달랐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곧 차와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씨, 언니를 어떻게 만났어? 정말 신기하다. 안나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성우는 우리의 만남을 설명했고 안나는 웃으며 언니, 운이 좋았네. 어쩜 이렇게 우연히 만날 수 있지? 내가 언니 온다고 했는데 닮아서 바로 알아봤나 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안나가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성우라는 사람이 제가 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저를 찾아다닌 것은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너무 음모론적인 사고였어요. 차를 마시며 안나는 자신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준성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준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반짝였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성우는 대화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사람 읽기 기술로 보았을 때 그는 위험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안나가 준성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동안 저는 성우와 잠시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는 영어로 러시아에서 오셨죠? 모스크바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스크바 근처요. 저도 한번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였지만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러시아에 대해 갖는 편견과는 달랐어요. 저는 그에게 러시아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물어보려 했지만 안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준성이는 언제 만날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올 거야.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해.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성우 씨는 잠시 후 자리를 떴어요. 그는 미션 완수했으니 가보겠다며 인사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나는 저에게 달려들어 꼭 안았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아직 그 약골처럼 생긴 남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고 이상하게도 더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날 밤 준성 씨의 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러시아에서 흔히 보던 뻣뻣하고 강압적인 분위기 대신 이 가족은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준성은 자상하게 모든 요리를 설명했고 그의 어머니는 안나를 친딸처럼 대하며 저에게도 음식을 정성껏 챙겨주었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식사를 마칠 무렵 제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다는 건 꼭 목소리가 크거나 팔뚝이 굵은 게 아니란 걸 희미하게 깨달았어요. 그들의 조용한 배려와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다른 종류의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회사에 출근해야 했어요. 저에게, 언니, 며칠 더 한국에 있을 거지? 혼자 심심할 텐데 성우 씨한테 부탁해놨어. 서울 구경시켜달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안나의 모습에 살짝 짜증이 났지만 낯선 도시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언니, 성우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1인 사업을 하는데 오늘 시간 있다고 했어. 최고의 가이드가 될 거야. 안나가 속삭였습니다. 성우 씨는 먼저 우리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어요. 고풍스러운 한국 궁궐의 모습에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화려한 궁전과는 다른 절제되고 정갈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성우 씨는 영어로 유창하게 각 건물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했고 저는 그의 지식에 놀랐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물었어요. 대학에서 역사를 부전공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점심으로는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한국식 바비큐는 의외로 맛있었어요.
성우 씨는 고기를 굽는 방법부터 쌈을 싸는 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도 맛있는 고기 요리가 많죠? 성우 씨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구워 먹는 방식은 다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식사 후 성우 씨는 우리를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며 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곳에서는 러시아어 간판도 몇 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러시아 식료품점도 있어요. 그리울 때 오세요. 성우 씨가 말했어요. 이태원을 걷다가 우리는 게임센터를 발견했습니다. 성우 씨가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안에는 다양한 게임기들이 있었고 그중 사격 게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성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실제 사격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장난감 같은 게임이 뭐가 어렵겠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저는 자신 있게 플라스틱 총을 들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정확하게 조준했지만 게임의 조작감이 실제와 달라 몇 번 놓쳤어요. 반면 성우 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결국 게임이 끝났을 때 성우 씨의 점수가 제 점수보다 훨씬 높았어요. 운이 좋으셨네요. 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번 더 할까요?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제 특전사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건 장난감이라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어요. 실제 총으로 해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성우 씨의 얼굴에 재미있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실제 총으로요? 그럼 실탄 사격장에 가볼까요? 제 말이 농담이 아니었냐는 듯한 그의 반응에 놀랐어요. 한국에 실탄 사격장이 있나요? 물론이죠. 회원권이 있어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성우 씨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꽤 엄격했고 외국인인 제가 사격을 하려면 여러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성우 씨가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고 마침내 사격 부스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격장은 생각보다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여러 개의 사격 레인이 있었고 각 레인마다 자동으로 표적이 바뀌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실제 총을 만지는 설렘에 손이 살짝 떨렸어요. 9mm 권총으로 시작할까요? 성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격장 직원이 가져온 총을 받아들고 무게와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모델이었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어요. 먼저 시작하세요. 제가 성우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성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격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부드럽고 친절하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몸의 긴장감이 달라졌어요. 그는 총을 들고 완벽한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연속된 총성이 울렸어요. 5발의 총알이 거의 동일한 위치에 명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표적지를 바라봤어요. 모든 총알이 관역의 중앙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성우 씨가 평온하게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몇 년 동안 총을 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높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모두 관역에 명중했지만 성우 씨의 것처럼 중앙에 모이지는 않았어요. 5발을 모두 발사한 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성우 씨의 점수가 제 점수보다 약간 높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약골처럼 생겨선 왜 이렇게 총을 잘 쏘는 거죠? 솔직한 의문이 튀어나왔어요. 성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나한테 들었는데 특전사 출신이었다죠? 저도 특전사 출신이에요. 한국에선 모든 남자가 군대에 가는 게 의무니까요.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 남자들을 약골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외모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특전사라고요? 정말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2년 복무했어요. 지금은 경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우 씨가 대답했어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성우 씨는 자신의 군 경험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초 훈련부터 특수부대 선발 과정,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러시아 특수부대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 정신은 같았어요. 생존, 인내, 극복.
사막 훈련이 가장 힘들었어요. 성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도 비슷한 훈련이 있었어요. 시베리아 설원에서 3일간 생존해야 했습니다. 제가 공감하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몇 라운드 더 사격을 했고 점점 제 실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제가 이겼어요. 성우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또 다른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지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았나요? 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매우 어려웠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2배로 노력해야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은 처음 봤어요. 성우 씨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사격장을 나오면서 저는 성우 씨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의 약골이라는 인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내면의 강인함과 균형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몸의 피로 좀 풀러갈까요? 오늘 많은 에너지를 썼네요. 성우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근처 한국식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공간이 신기했어요. 성우 씨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이 와서 땀을 흘리고 쉬고 먹고 심지어 잠을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바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문화였어요. 성우 씨는 제게 삼계탕이라는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수프였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러시아의 치킨 수프와는 달랐지만 몸에 좋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음식은 여름에 먹는 보양식이에요.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우 씨가 설명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추위를 이기기 위한 음식이 많아요. 더위를 이기기 위한 음식이라니 재미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성우 씨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더 이야기했어요. 그는 보안 회사에서 VIP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다양한 무술을 익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카리나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성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 온 목적은 안나의 결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러시아로 돌아가서 새 직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 같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가치 있습니다. 성우 씨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찜질방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러시아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성우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특히 사격은 놀라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다음에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보여드릴게요. 관심 있으신가요? 성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러시아의 삼보와 비교해보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인식, 이 나라에 대한 느낌, 그리고 성우 씨에 대한 생각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는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그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내일 뭘 보여주실 건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성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성우 씨 어때?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괜찮았어. 그냥 관광 가이드였을 뿐이야.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함이란 무엇일까? 특수부대에서는 체력과 무기 다루는 기술이 강함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강함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내, 겸손,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성우 씨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남자들에 대한 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우 씨.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특수부대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성우 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제게 경호팀 취업 기회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이 남자가 제 삶의 방향을 열어주는 리더 같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나 씨가 귀화하면 우리 같이 체육관도 차릴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러시아 무술과 한국 태권도를 접목하면 멋질 것 같아요. 성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난삼아 미래까지 이야기하던 중 저는 충동처럼 말해버렸습니다. 결혼하자. 성우 씨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 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상처가 났어요. 특수부대에서는 결단력이 중요했고 우유부단함은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네요. 싫으면 말아요. 저도 모르게 속 좁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다음 날 아버지도 걱정이 되었고 성우 씨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망치듯 떠나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어요.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성우 씨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것을 후회했지만 자존심이 그를 다시 찾는 것을 막았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리 통증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정밀한 검사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의료 시스템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우 씨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의료 기술이 뛰어나요. 특히 정형외과 분야는 세계적이죠.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성우 씨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헤어진 후 연락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더 중요했어요. 안녕하세요, 성우 씨. 카리나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놀랍게도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카리나 씨,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성우 씨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몇몇 병원의 정형외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원하시면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우 씨의 메시지가 왔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성우 씨는 병원 정보부터 비자 발급, 숙소 예약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통증이 심해지면서 그도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거기 의사들이 정말 좋으냐? 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가본 곳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성우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친절했고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버지가 성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카리나 씨의 가족이니까요. 성우 씨의 대답이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성우 씨는 우리를 미리 예약해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매우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의사들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고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진단 결과 아버지는 척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있었고 미세 수술이 필요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여기서는 더 정밀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2주 안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회복 기간까지 포함해서 약 한 달 정도 한국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성우 씨는 즉시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장기 투숙 시 할인도 됩니다. 그날부터 성우 씨는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어요. 병원 예약부터 통역, 교통편 제공까지. 그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곧 성우 씨의 진심을 알아봤어요. 이 젊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간단히 대답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술 당일, 성우 씨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우리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곳 의사들은 최고예요. 성우 씨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성우 씨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한국의 의료진은 매우 전문적이었고 재활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 쯤엔 아버지는 조금 더 편하게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다리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 아버지가 기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우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고 아버지는 동생의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몰랐어요.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러시아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성우 씨를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성우 씨는 우리를 한강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하다며 숙소에 남고 저만 그와 함께 갔어요. 한강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그곳에서 성우 씨는 제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카리나 씨, 지난번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러시아에서 행복할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결혼 전제로 다시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성우 씨에게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이 그의 생각도 바꿔놓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성우 씨와 함께 경호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특수부대 경험과 성우 씨의 보안 지식이 합쳐져 사업은 번창했어요. 성우 씨의 의견으로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서울 외곽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러시아가 그립다고 하지만 한국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8개월 차 임신, 의사는 건강한 아들이라고 했어요.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도 성우 씨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웃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처럼 강하고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이 될 거야. 저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의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전사였던 저도 사실은 감정이 많은 여자였다는 걸 이곳 한국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사랑, 행복, 가족의 소중함. 이 모든 것을 성우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